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능검 중급 담당하고 있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자, 여러분들 이제 고대 문화 파트 들어왔어요. 오호,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금방 가요. 예,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으면 금방 갑니다. 요 고비만 넘기시면요 쭉쭉쭉쭉 가게 되어 있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좀만 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문화 파트 여러분들 잘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치와 문화 중급 너무너무나도 많은 시험 문제가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문화는 정말 쫑긋하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구려에서 이런 유학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기관 배운 거예요. 배운 거. 자, 소수리망 개혁군주잖아요. 그죠? 뭔가 싹싹싹 변화시키려는 어떤 그런 개혁군주 소수리망이 세웠던 우리나라 기록상 최초의 대학교죠. 어디인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태학이 되겠습니다. 바로 태학입니다. 태학. 중요하죠, 여러분들. 태학. 자, 이 태학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소수리망 때, 바로 소수림 왕 때 세워진 곳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건 이제 중앙에 있었던 그런 곳이고 지방에 있었던 그 교육기관이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 바로 경당이라고 있어요. 경당. 특히 이제 경당 같은 경우는 이제 평양천도 이후에 세워진 그런 학교인데 이 경당이 재밌는 게 뭐냐면 문과 무를 함께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무예까지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 여러분들 기억. 아무래도 이 고구려가 좀 이렇게 싸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런 교육들을 시킨 게 아니었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백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떤 교육기관이 기록이 없어요. 근데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록이 없을 뿐이야. 왜냐면 이 당시에 보면 여러분들 그 박사, 여러분 대학교 박사 있잖아요. 그죠? 박사급들. 이런 게 있어요. 박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 박사 중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박사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아마 왕인 박사? 네, 왕인 박사가 되지 않을까요? 왕인이 여러분들 일본에 가죠. 네,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에 갈 때 뭘 전달해 주나요? 이때 그렇죠. 바로 논어와 그리고 천자문, 논어와 천자문 이런 것들을 또 일본에 알려주는 왕인 박사. 일본에서는 여러분들 이 왕인 굉장히 아주 존경 많이 합니다.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백제하고 일본의 관계는요 굉장히 묘한 관계예요. 정말 많은 주고받음을 했던 교류를 했던 핏줄도 어찌 보면은 좀 많이 섞여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관계가 바로 일본과 백제의 관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일본인들과 백제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일본인들의 시선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본과의 어떤 우리 관계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 역사가 참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 백제와 일본과의 어떤 그 관계 있잖아요. 그런 역사를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더 연구해서 지금의 어떤 이런 난제를 좀 풀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좀 든든한 신뢰의 하나의 그 어떤 그 실마리를 좀 잡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언젠간 이게 풀려야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박사 제도가 백제에는 보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 여러분들 신라 같은 경우에는 임신서기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신서기석. 임신이 뭐냐면요, 아이를 가졌다 그런 임신이 아니고요. 임신년, 뭐 김효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임신년에 기록한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뭐 돌멩이에다 돌에 기록한 거예요. 친구들끼리 너랑 나랑 우리 언제까지 뭐 유학 책 여기까지 끝내자 이런 공부한 거. 이게 여러분 공부하다가 파트너 있을 거 아니에요. 파트너랑 야 오늘까지 요거 한능검 요거 완강하자. 우리 요거 약속한 거야. 그래서 만약 약속 안 지키면 커피 사기 뭐 이렇게 종이를 적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종이를 적은 다음에 그거를 딱 이렇게 비닐에 넣어가지고 땅속에 넣고 한 100년만 지나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또 하나의 문화유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돌멩이에 새겼는데 이게 남겨가지고 와, 이 당시에 유학이 발달했구나, 유학을 굉장히 공부 많이 했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가 된 거죠. 근데 이 글을 썼던 사람들이 아마 그런 생각했을까? 안 했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쓴 건 나중에 2000년대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귀중한 사료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썼을까? 아닐 거예요. 그냥 뭐 그냥 재미삼아 아마 쓰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야, 우리 한번 여기다 좀 적었고 한번 우리 약속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냈는데, 그리고 잊어버린 거겠지. 그게 현장에 발견된 게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쨌건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유학을 굉장히 발달시키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통일신라로 와볼게요. 뭐 이때 되면 더 발달하죠, 그죠? 이때 활약했던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통일신라 시대 때 유학자들, 유학자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설총. 네, 설씨도 육두품 집안이에요. 최씨도 육두품 집안이고. 그래서 설총은 누구의 아들? 원효의 아들이에요. 원효의 아들인데, 이 설총 같은 경우 여러분들 기억나요? 신문왕 때 왜 육두품들을 굉장히 많이 등용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설총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설총 같은 경우에는 신문왕 때, 네, 신문왕 때 활약했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설총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신문왕에게 뭘 제출했냐면 화왕계, 꽃의 왕, 뭐 화왕계 이런 거를 바쳤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간신배들의 말에 왕이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 그래서 설총의 어떤 작품 속에서는 여러분들 화왕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두를 또 정리해요. 이두를 또 정리하는 모습도 있더라. 이두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게 참 옛날부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말과 글이 한자잖아. 그 당시에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조사가 있잖아요. 조사가 나는 너를 할 때 나와 너는 한자로 어떻게 할 수 있겠지. 근데 는과 를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라, 이런 것들을 한자의 음을 따와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조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여기 이제 이두거든. 그런 것들을 정리한 게 또 설총이더라라는 거. 주로 육두품들이 이제 유학 쪽, 이쪽에 굉장히 그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문에 굉장히 조예가 깊어요. 저희 집안, 최씨 집안 학문의 조예가 깊어요. 이런 어떤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 설총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신라 하대로 가면, 통일신라 하대로 가면 또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네, 우리 할아버지,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배. 네, 바로 최치원이 있습니다. 최치원. 네. 최치원 같은 경우는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네, 우리 할아버지 얘기하니까 좀, 근데 갑자기 얼굴이 좀 빨개지네. 이 최치원은요, 당시 그 당나라에 유학을 가요. 유학을 갔는데, 거기 이제 마치 그 외국 그 미국에 보면 SAT라고 있잖아요. 그죠? 외국인용 SAT가 있었어. 당나라에. 그게 뭐라고 했냐면 빈공과라 그래. 빈공과. 이 최치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빈공과에 합격을 합니다. 최치원은 네, 빈공과에 합격을 하죠. 합격을 하고요. 돌아와서는 여러분들, 당시 신라 하대 아니야. 귀족들 간에 막 왕위 다툼이 막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무책을 건의해요. 예, 당시 그 여왕이었던 진성 여왕한테 시무책을 건의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건의를 하죠. 근데 신라 하대 여러분들 이런 육두품들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정신이 없으니까. 결국 최치원은 열받아서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신선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어떡해. 이 최치원의 어떤 그 작품으로서 뭐 개원필경과 같은 그런 작품들이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발해 같은 경우에는요. 발해는 교육기관 어디 있냐면 발해는 주자감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어요. 발해는 주자감. 네, 발해는
주자감이라는 교육기관이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 유교에서는요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역사를 볼게요. 역사. 자 역사는요 항상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잘 나갈 때 기록하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막 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워 이럴 때는 뭔가를 남기고 싶지 않아요. 왜? 남기고 자체가 우울해. 근데 막 잘 나가. 그럴 때는 막 인증샷도 찍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똑같아. 고구려 백제 신라 잘 나갈 때 역사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전성기일 때.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책이 있었냐면 신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집. 예, 새롭게 모았다, 새롭게 엮었다라는 책인데 이거 어느 왕 때 만든 거냐면 이거 영양왕 때 만든 거예요. 선생님, 영양왕이 뭐가 그렇게 유명한가요? 어이구, 영양왕 몰라? 영양왕. 영양왕이 바로 고수전쟁,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 4차례나 있었잖아요. 그 4차례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끌었던 왕이에요. 대단한 왕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고수전쟁의 그 영웅은 을지문덕에게 돌아갔지만 그때 왕이 영양왕이었어요. 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수나라가 4번 쳐들어와. 근데 그걸 다 물리쳤던 왕이 바로 영양왕이야.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 중국의 통일왕조 수나라와 맞서 싸웠다라고 하는 걸 기록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역사서가 존재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 때도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전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근데 기록이 남아있질 않아요. 네. 그 다음에 백제 볼까요? 백제 전성기왕 근초왕 때잖아. 나옵니다. 이때 바로 서기. 네, 근초고왕 때 서기라고 하는 역사서. 물론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국사. 신라의 전성기왕 누구예요? 진흥왕. 진흥왕 때 이런 역사서들을 남기고 있더라. 물론 다 전해지지 않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뭐예요? 고려시대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 아마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이런 책들을 보고 참고하면서 썼을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역사 기억해 놓으시고요. 통일신라 말에는 남아있는 기록이 없으니까 통과. 자, 이제 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교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도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신선사상. 그죠? 여러분 이제 신선사상. 이런 것들을 지금 연결하시면 돼요. 먼저 고구려의 도교와 관련된 유명한 근거는 뭐가 있을까요? 벽화입니다. 벽화. 네, 바로 벽화. 벽화에서 여러분들 그려진 게 뭐가 있죠, 여러분들? 도교의 근거 바로 사신도. 네,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와 같은 사신도 있잖아요. 아주 뭐 이런 건 이제 고분 벽화에서 보여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건데 바로 이 도교의 중요한 근거가 되더라. 백제는요. 백제는 산수문전. 이건 뭐냐면 산 모양으로 이렇게 볼록 나온 건데요. 이거 그 타일이라고 하죠. 이렇게 바닥이라든지 벽에 이렇게 붙이는 거기에다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조각을 해놓은 거죠. 이게 이제 산수문 그런 무늬를 그려놓은 것이다. 산수문전 있고요. 잘 보시면 신선들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있죠. 바로 금동대향로. 자, 이 금동대향로가 발견된 지역은 바로 부여입니다. 바로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 이 부여에서 금동대향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여러분들 금동대향로 보고 있으면요 경이로워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여러분들 명작은요 디테일이 있어요. 어우, 이 말 멋있지 않아요? 명작은 디테일이 있다. 아, 진짜 이 금동대향로 보고 있으면 맨 위에 그 꼭대기에 봉황의 저는 그 가슴팍을 한번 보고 싶어요. 어우, 막 정말 딱 날개 피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아주 그냥 뭔가 자신감 딱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고요. 그 밑에 있는 용을 보세요. 그 연꽃을 맞추고 있는 모습, 그 발톱을 한번 보세요. 정말 움켜쥐려는 어떤 그 기상이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근사한 걸작입니다. 여러분 부여박물관에 가시면 볼 수 있거든요. 네, 한번 가서 금동대학로에 한번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기가 막힙니다. 거기에 이제 그 신선들이 뭐 여러 가지 장면이 있어요. 낚시하는 것도 있고, 뭐 머리 감는 장면도 있고, 뭐 악기 타는 장면도 있고, 아주 정말 다양한 신선들의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백제의 걸작, 바로 금동대학로. 도교 신선사상 연결되고 있습니다. 요 정도로 여러분들 도교는 보시면 돼요. 요거 사진으로 여러분들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거 보여주고 도교와 관련된 그 근거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됐죠? 자, 다음 이제 불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를 한번 볼 텐데요. 일단 이제 삼국시대는 불교가 어느 나라에서 어느 왕 때 이제 오케이를 했느냐. 이제 여기 제일 중요하겠죠. 자, 먼저 고구려 한번 볼게요. 자, 고구려 이제 우리 공부했죠. 어느 왕 때였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소수림 왕 때. 소수림 왕 때. 아마도 중국 전진, 네, 전진에서 불교를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백제는요. 백제는 어느 왕 때면 근초고왕 그 뒤쪽에 나옵니다. 바로 침류왕. 침류왕. 아마도 여기는 동진. 중국 동진에서 이 불교를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어느 왕 때예요, 여러분들? 예, 신라는 법흥왕 때입니다. 법흥왕 때. 예, 법흥왕 때. 법흥왕.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지금 고립되어 있잖아요, 경상도라서.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고구려 백제는 지금 중국에서 수용을 했는데 이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불교를 고구려 쪽에서 들여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고구려 쪽에서 불교를 수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일단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법흥왕은 뭐 잘 알고 있지만 바로 2차돈의 순교, 그죠?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해가지고 또 이 불교가 공인되었다. 제가 이거 법흥왕 할 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여러분 승려들을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통일신라. 이 시대에 어떤 승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역시 뭐니 해도 바로 이 승려를 잊으시면 안 되겠죠. 네, 바로 원효입니다. 원효. 정말 이 원효는요, 자기의 베프 의상과 함께 당나라 유학을 가다가 그런 얘기 있잖아. 내가 이제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밤에 막 갈증이 나가지고 막 물을 찾는데 겨우 찾은 거야. 와, 정말 깜짝. 달빛에 비쳐 있는 그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찰랑찰랑. 너무 맛있는 물, 빨갛 너무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그리고 팍 잤지. 그리고 눈을 떴어. 그랬더니 무덤 근처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먹었던 것은 바로 해골. 그 해골에 담겨있는 썩은 물을 먹었던 거예요. 이때 원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불법을 구하러 지금 어딘가로 가고 있는데 의미 없음. 왜? 불법은 어느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있는 것.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 썩은 물을 먹었지만 먹을 때 당시에는 나는 이걸 너무너무 맑고 깨끗한 물로 먹었다. 이건 뭘까?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친구한테, 의상한테 나는 이미 깨달았네. 나는 돌아가겠네. 라고 해서 의상과 헤어졌다는 그런 썰이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기록이 없어요. 사실은 이런 내용은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원효가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그 기층 민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민중 속 들어가는데 일단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제 이 원효가 이 무예가, 무예가를 이렇게 지어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원효가 이 정토종, 정토종을 굉장히 또 발전을 시킵니다. 자, 이 정토종이 뭐냐면
바로 아미타 신앙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서방 정토라 그래가지고 불교에서는 천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독교에서 천국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정토, 서방 정토.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고 보시면 되네요. 이 서방 정토 세계를, 이 천국을 관장하고 있는 부처가 있어. 여러분들 이 불교는요 유일신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유일신이 아니라 정말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도 닦으시면 부처 될 수 있습니다. 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방 정토를 다스리는 그 부처는 누구였냐면 바로 아미타불이에요. 아미타불. 다 필요 없어. 이 시대에 들어온 어떤 그 불교의 특징, 삼국시대의 어떤 불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삼국시대 불교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거는 귀족 불교거든요. 귀족 불교. 귀족 불교거든요.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로 활용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당시의 불교는 일반 기층 민중들한테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려워. 그런데 원효가 그 어려움을 깬 거야. 다 필요 없어. 글자 몰라도 돼. 그냥 아미타만 외쳐. 아미타불만 외쳐. 그럼 너희들도 다 극락세계 갈 수 있어. 부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어. 아미타만 외쳐. 우리 모두 아미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원효가. 이렇게 되면서 기층 민중들에게도 불교가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아, 대단한 역할. 여러분 이 불교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뭐 사실 뭐 도교나 유교나 마찬가지지만 이건 우리나라 종교가 아니잖아요. 외래 종교예요, 외래 종교. 외국 종교야. 이런 게 이제 들어왔을 때 기층 민중들은 그저 먼 나라 얘기였단 말이야. 그 귀족들만을 위한 어떤 그들만을 위한 그 어떤 종교였다는 얘기죠. 그거를 원효가 끌고 내려온 거예요. 끌고 내려와서 기층 민중들과의 커넥트, 연결을 딱 시켜준 거야. 바로 아미타 정토종을 통해 가지고 탁 연결을 시켜준 모습들. 정말 불교 역사에서 원효의 어떤 그 차지하는 그 비중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원효 같은 경우에는요 저서로 본다면 신문화쟁론 또는 뭐 원융회통. 네. 그래서 원융회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 둥그런 원 있잖아요. 이렇게 모두 하나로 융합될 수 있다라는. 그래서 하나로 만나면서 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원융회통이에요. 바로 통합을 강조하는 것. 통합. 통합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 이 사상이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 진울과 의천과 진울까지 다 연결돼요.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그 후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미쳤던 그 인물이 바로 원효다. 그래서 우리 불교사에서 원효는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이에요. 아시죠? 자, 원효가 있고요. 또 그의 친구 누가 있냐면 바로 의상 있죠. 의상. 네, 의상 같은 경우에는 화엄종. 네, 화엄종. 이건 뭐냐면 조금 이제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일찍다 다즈길. 하나가 곧 많음이요, 많은 게 곧 하나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상당히 어떤 그 왕권 강화. 내가 왕이야. 너희들 모두 다 나야. 너희들 모두 다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어. 내가 곧 너희들이야. 우리는 하나야. 뭐 이런 식에서 왕의 어떤 절대 권위를 또 보여주는 어떤 그런 역할도 이런 종교에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의상의 화엄종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해초가 있습니다. 해초. 자, 이 해초하면 여러분들 유명한 기행문 있죠. 바로 왕. 간 거야. 갈왕자야. 어딜 갔어? 오천축국. 오천축국. 왕 오천축국. 네, 이거 해초가 쓴 거예요. 해초에 왕오 이렇게 여러분 왕오 천축국전 이렇게 있죠. 왕 오천축국이야. 왕 오천축국. 이런 것들을 지금 썼다라고 하는 거. 요건 이제 어디냐면 인도예요. 인도에 가서 기행을 하고 와서
기행을 하면서 썼던 그런 기록들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 그 인도와 그 당시 그 중앙아시아 이 지역의 어떤 그 생활 풍습사 이런 것들이 기록이 남아 있질 않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해초의 왕 오천축국조는 굉장히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다. 이게 이제 불교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여러분 또 기억할 게 뭐냐면 이 신라 하대 있잖아. 신라 하대가 되면 여러분들 선종이 유행을 해요. 자, 선종이 뭔지 제가 설명. 원래 선종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신라와 통일신라 넘어가는 요 시기, 요 시기에 이제 쭉 와가지고 전래가 돼요. 네, 전래가 되어서 쭉 와가지고 요 시기에 와서 네, 선종이 유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선종의 유행. 선종이 유행을 하더라. 자, 선종이 뭐냐면 쉽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참선하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어떤 종교는 주로 어떤 거냐면 깨달음을 얻으려면 여러분들 불경 책을 읽어야 되는 거야. 그 글씨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지. 여러분들 지금 한자 공부 다시 하려면 한번 해봐.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그거 말고 그건 필요 없어. 그냥 참선을 통해서 부처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선종이에요. 선종과 교종. 교종은 교리, 문자를 통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깨닫는 거야. 선종은 뭐냐면 참선을 통해서 깨닫는 거야. 다르죠? 이 선종이 유행을 해요. 이때 이제 유행했던 신라하대 때 이제 유행했던 그 선종 있습니다. 그런 절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구산선문이라고 그래요. 구산선문. 네, 구산선문이라고 합니다. 구산선문. 네, 9개의 산. 네, 그 산에 있는 선종 일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구산선문이 나올 정도로 아주 유행을 했습니다. 이 선종이 유행을 했다. 특히 여러분 이 선종은 누구한테 지지를 받아요? 신라하대 때. 신라하대 때 여러분 이 선종은 누구한테 지지를 받아요? 예, 바로 호족들의 지지를 받잖아요. 호족들. 이러면서 여러분들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왜?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누구나 다 왕이 될 수 있다. 바로 골품제의 어떤 모순점들을 깰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선종이 제시했거든. 그래서 호족들의 지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요. 발해 불교에서는 여러분들 뭐 그냥 요 정도만 발해는 뭐 기록이 별로 없어요. 자료도 없고 요 정도만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은 여러분들 이제 불교의 어떤 불상을 한번 볼게요. 일단 삼국시대 때 유행했던 아주 그 유명한 불상이 있죠. 대표적인 게 바로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이라는 게 있어요.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은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문화재 이름을 쓸 때는 먼저 재료, 그러니까 장소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재료 나오고요. 미륵보살, 요거는 이제 부처의 그 어떤 부처인지 그걸 이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 순서예요. 항상 이렇게 장소, 재료, 어떤 부처, 그리고 어떤 모습. 이렇게 이제 쭉 쓰는 겁니다. 근데 미륵보살은요 아직 부처가 아니에요. 불과 보살의 차이는 뭐냐면 부처님이에요. 보살은 부처가 되기 직전 단계예요. 보살은 약속을 해요. 그게 서원이라 그래요. 어떤 약속을 하냐? 그 약속을 다 지켜내면 그 다음에 비로소 부처가 되는 거예요. 미륵보살은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미래에 내가 와서 도탄에 빠진 중생들을 다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이 미륵보살은 미래에 오는 부처야. 마치 기독교에서 여러분들 왜 재림신앙이라는 게 있잖아. 주 예수가 다시 다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다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라는 재림신앙이 있잖아요. 그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미래 부처예요. 가부좌를 반만 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사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바로 내가 과연 중생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를 반가부좌를 틀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네. 요게 바로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인데 요게 삼국시대에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합니다. 삼국시대 불상들을 보면요. 그윽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굉장히 친근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구려 볼까요? 고구려도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금동 항상 재료 먼저 그 다음에 연가 7년명 열애입상이라고 있어요. 열애입상. 자, 금동으로 만들었고요. 이게 뭐냐면 연가 7년이라고 하는 게 새겨져 있어. 어디? 그 불상 뒤편 광배 쪽에다가 이게 좀 불꽃처럼 막 타오르는 광배라고 하는데 그 뒤쪽에 연가 7년이라고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걸 만든 시점을 알 수 있도록 해줬다는 얘기죠. 이런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죠? 그래서 연가 7년명 열애는 부처님의 서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살짝 웃고 있는 그윽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구려 불상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고요. 백제의 불상 하면 또 이제 유명한 게 있죠. 일단 지역 이름 서산, 용현리, 마에, 삼존상. 서산 용현리에 있는 마에는 뭐냐면 돌에다가 새겨 넣은 거예요. 예, 새겨 넣은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의 삼존, 세 명의 그 부처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들. 그래서 서산용현리 마의 삼존상. 이거는 여러분들 왜 백제의 미소라고도 불립니다. 네. 정말 저도 이거 한번 몇 번 가봤는데요. 참 볼 때마다 신비로워요. 하여튼 삼국시대 불상의 특징이 뭐냐면 살짝 미소 짓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서산용현리 마의 삼존상은 진짜 살짝 정도가 아니라 아주 활짝 웃고 있죠. 네. 딱 보면 웃고 있어요. 활짝 웃고 있어요. 제 얼굴을 많이 닮았어요. 야, 제가 닮은 건가요?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서산 용현리 마의 삼존상을 갖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백제의 미소다. 백제의 미소다라고 할 정도로 저는 사실은 이게 백제로 한정짓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바로 그 당시 우리 사람들의 미소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활짝 웃는데 재밌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바위에 대해 새겨진 거니까 비 맞고 막 이런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다가 지붕을 지어놨어요. 그거 아세요? 지붕을 씌운 순간 마의 삼존상의 웃음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들? 왜 지붕을 씌웠는데 왜 마의 삼존상이 웃지 않지? 왜일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산용현리 마의 삼존상에 한번 가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꼭 한번 가보세요. 와,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딱 지붕을 딱 씌운 순간 싹 웃음을 딱 멈추세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들? 일단 한번 가서 왜 그런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신라단에 있는데 저쪽 그 베리 삼존불도 있는데 뭐 좀 통과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자, 통일신라 시대 불상. 여러분 삼국시대의 불상은 보면 공통적으로 살짝 웃고 있는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통일신라 대표적인 불상은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바로 석굴암 본존불. 뭐 압도하죠. 딱 그 앞을 보고 있으면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정말 완벽해요. 완벽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완벽한 사람 앞에 서면 왠지 모르게 위축되거든요. 석굴암 본존불이 그런 느낌. 여기 있는 뭐 서산용이 마의 삼존불 뭐 금동 미륵보살 가서 위축 안 돼요. 그냥 보고 있으면 아이 좋아요. 그냥 아이고 참 같이 웃네. 뭐 이런 느낌? 석굴암 본존불은요. 안녕하세요. 이런 느낌. 뭘까?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통일신라로 넘어오면서 이제 신문당 보세요. 절대 왕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바로 이 석굴암 본존불이야말로 통일을 이뤄낸 고구려 백제 신라의 통일을 이뤄낸 그 절대 왕권의
그 왕의 얼굴을 닮은 게 아닐까. 그 권위를 딱 나타내는 그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이 시기의 불상은요, 완벽미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석가람 본존벌 통일신라 있을 때 대표적인 불상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불상 있고요. 발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발에 고구려 불상하고 상당히 이게 여기 금동 영가 7년면 열애입상의 어떤 그 모습을 상당히 많이 닮은 그 불상이 발에 있습니다. 바로 이불병좌상이라는 부처가 있어요. 이불병좌상. 그러니까 두 명의 부처예요. 두 명의 부처가 서로 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 딱 보면 금동 영가 7년면 열애입상의 그 얼굴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발해 문화가 고구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음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또 연결해주는 그런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불병자상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 불탑을 한번 볼게요. 불탑. 여러분들이 불탑도요, 불상도 부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불탑도 부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자, 먼저 고구려의 불탑은 지금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아마 이게 목탑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통과.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적인 탑이 있죠. 바로 익산 미륵사지석탑. 정말 이건 정말 너무나도 많은 스토리가 있는 그런 탑이에요. 익산 미륵사지석탑 같은 경우 여러분들 어느 왕이에요? 이거 어느 왕? 네, 백제 무왕 때 지은 그 탑이잖아요. 미륵사 지으면서 지은 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무왕이 누구야? 바로 그 서동요의 주인공 서동이야. 서동. 왜 서동이 신라 진평왕의 딸을 사모하면서 그 진평왕의 딸하고 이게 결혼을 하려고 이제 막 애들한테 막 노래를 부르게 하잖아요. 그 야한 노래. 선화공주는 어젯밤에 누구랑 할 때 이런 거 이게 부르게 하는 거야. 결국 그 아버지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쫓아내잖아요. 쫓아내요. 근데 선화공주가 또 대단한 게 여러분들 그래서 그 서동이 선화공주를 딱 이렇게 데리고 가서 결혼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노 아닙니다. 이 선화공주가 참 대단한 게 선화공주가 쫓겨나잖아요. 쫓겨났어. 울면서 나왔어. 딱 나왔는데 저 앞에 잘생긴 남자가 한 명 딱 있는 거야. 잘생겼는데? 나 저 사람 마음에 들어. 라고 해서 그 사람하고 사랑을 나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근데 너는 이름이 뭐냐? 그때 그 남자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저 서동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의 어떤 그 여성들이 수동적인 어떤 그 모습으로만 그려지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굉장히 능동적으로 자신의 어떤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분 고구려의 평강공주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접 남자를 탁 훈련시켜서 딱 장군까지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고대 여성들의 어떤 그 주체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맨날 그 신데렐라 백설공주 이거 완전 왕자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런 것만 읽혀주는 거 말고요. 정말 우리 고대에 있었던 그 진취적인 여성들의 어떤 그 모습들 이런 것들 좀 많이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쨌건 그래가지고 이 선화공주가 결혼한 거예요. 그 신라의 공주가 백제에 와서 결혼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선화공주가 이 서동한테 이제 무왕이에요. 무왕에게 절을 하나 지어달라고 하죠. 그게 바로 익산 미륵사야. 그래서 지금 그 안에 있는 탑이 익산 미륵석탑이야. 그러니까 익산 미륵사에는요 바로 이 선화공주와 이 서동의 사랑 이야기의 어떤 결과물이 있는 아주 러브 스토리가 있는 그런 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린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 그래야 되고 삼국유사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이 익산 미륵석탑이 지금
기우려고 하니까 이걸 해체를 했어요. 해체를 해가지고, 왜냐면 다시 복원을 해야 되니까 해체를 했는데 그 안에 이 탑의 비밀이 담겨있는 사리함이 발견된 거예요. 거기에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탑을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가 적혀 있는데, 누구나 다 이제 드디어 선화공주의 실체가 등장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 글씨를 읽었는데, 오 마이 갓, 이 절과 이 탑을 발언했던, 지어달라고 했던 사람은 선화공주가 아니라 바로 사택적덕의 딸이라고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거의 뭐 멘붕, 역사학계 멘붕. 뭐야, 선화공주 어디 간 거야? 이게 여러분들 정말 이 탑에 숨겨있는 비밀이요 엄청납니다. 고대사가 기록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탑 안에 담겨있는, 탑은 무겁기 때문에 이게 해체하지 않는 이상은 그 안에 있는 걸 열어볼 수가 없어요. 1000년 이상은 지금 그렇게 비밀을 간직하고 이제까지 왔던 거야. 그게 이제 열린 거야. 이 탑은 선화공주와 관계없음. 딱 찍혀 나온 거예요. 이거 막 역사학생 막 멤버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 탑과 이 절은 맨 처음에 선화공주가 발언했는데 일찍 돌아가셨겠지. 그 뒤를 이어서 사택적덕의 딸이 완성을 시킨 거겠지. 완성시키면서 썼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선화공주를 좀 연결을 하려고 지금 또 계속 연구 중에 있어요. 탑이 갖고 있는 매력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직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탑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 탑이 바로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 이거 아직 한 번도 안 열어봤어요. 와, 나는 정말, 그럼 과연 저 안에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기록이 있을 거예요. 탑안 분명히 기록해놨거든. 그 기록은 또 우리에게 어떤 고대사의 수수께끼를 알려줄지 완전 궁금해요. 아직 정림사지 5층 석탑은 해체하기는 좀 아직도 좀 버틸만 하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언젠가는 또 한번 복원 작업을 위해서 한번 해체를 할 텐데, 그때 되면 또 고대사의 그 비밀이 한번 나오는 거야. 정림사지 5층 석탑 갈 때 여러분 그런 신비함을 갖고 한번 보세요. 저 안에 고대사 비밀이 있다. 익산 미리석탑에서는 딱 나왔는데 아직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열어보질 않았어요. 아니, 고대탑이 여러분들 고대 이 사무실에 많은 탑이 3개밖에 없어요. 3개 중에 하나 지금 이제 뚜껑 연 거야 지금, 그죠?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남았습니다. 이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여러분들 다른 말로 평제탑이라고도 해요. 평제탑. 이게 뭔지 알아요? 평정했다 이거예요. 어디를? 백제를 평정한 탑. 왜 이렇게 불렸냐면 이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에 이게 잘 보시면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 글자가 바로 백제를 멸망시켰던 당나라 장수가 새겨놓은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아픈 역사가 있어요. 그 몸에다가 백제 멸망시켰어. 백제 멸망한 나라야 라는 걸 새겨놓고 또 1000년 이상을 또 버티고 온 그런 탑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은요, 참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탑이다라는 거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신라에도 탑이 있죠. 자, 신라에는 어떤 탑이 있냐면요, 분황사, 경주에 가시면요, 경주 분황사 석탑이 있습니다. 경주 분황사 석탑인데 이 탑은 여러분들 요거는 모전탑이라고도 합니다. 요거는 모전탑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각 나라마다 특징이 있어요. 중국은 여러분들 흙이 많잖아. 그래서 그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 그 벽돌을 쌓아 올려. 중국 탑은 대부분 이래요. 이 탑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탑이라 그래요. 전탑. 벽돌 전자에서 전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은 전탑의 나라야. 근데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흙을 이용하지 않아. 우리는 돌산들이 많아. 그래서 그 산에 있는 돌을
떼와가지고 그 돌을 가지고 그냥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석탑이야. 우리나라는 석탑의 나라야. 일본은 흙도 아니야, 돌도 아니야. 일본은 나무들이 많잖아. 그 좋은 나무로 탑을 만들어요. 목탑이야. 그래서 중국은 전탑의 나라, 우리는 석탑의 나라, 일본은 목탑의 나라. 이제 이런 식으로 딱 그 나라마다 이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분황사 석탑은요, 독특하게 이게 뭐가 뭐냐면 모방할 모자야. 전탑을 모방했다는 거야. 전탑은 제가 흙으로 벽돌을 구워서 올린다 그랬잖아요. 이건 그게 아니라 우린 돌이 많으니까 돌을 벽돌 모양으로 만든 거야.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든 게 아니라 돌을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돌을 쌓아 올린 거야. 더 힘들지. 아니, 돌을 그 벽돌 모양으로 만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어쨌건 그래서 쌓은 탑이 바로 경주 분황사 석탑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모전탑이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그러니까 여러분 삼국시대 석탑은 요거밖에 없어요. 하여튼 딱 사진 나오고 이게 어느 시대 탑인지 아셔야 돼요. 이름 같은 건 외우지 못해도 사진 딱 나오고 이게 어느 탑인지는 아셔야 돼요. 통일신라 시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너무 유명한 탑이 있잖아요. 바로 경주에 가시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네, 경주에 가시면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이 있죠. 자, 이 경주 불국사 3층 석탑, 우리는 다른 말로 이 탑을 뭐 석가탑이라고도 부릅니다. 그죠? 정말 완벽한 미를 담고 있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석굴암 본전부라고 같은 모습으로 보시면 돼요. 좀 너무 완벽해요. 통일신라 시대 때 그 미술은 어떻게 저렇게 완벽한 균형을 만들 수 있을까? 탑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탑이 좀 위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미가 있어요. 상승감이 있어요. 상승감. 이렇게 로켓 쏘듯이 올라가잖아. 상승감이 있으면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불안해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불안한 게 있어요. 상승감이 있으면 있을수록 안정감은 떨어지거든. 그런데 이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은요, 상승감과 안정감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 접합점 찾는 게 어려운 거거든. 그런 걸 해내요. 정말 보고 있으면 감탄이에요. 경주 불국사 3층 석탑도 자신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요. 이 탑은 열어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 현대사에 와서 이 경주 불국사 3층 석탑도 이게 좀 해체를 한번 했어요. 복원하느라고. 역시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또 고대사의 비밀을 하나 또 토해냈습니다. 자, 여기 익산 미륵사의 석탑처럼 여기서 또 기록물이 하나 나와요. 다 기록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 자, 여기서 나왔던 그 기록물이 뭐였냐면요. 바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는 게 나와요.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현존 세계야, 최고의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에요. 와우. 야, 현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을 해체 복원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되니까 이건 완전 센세이션, 쇼킹이었죠, 쇼킹. 엄청난 보물이 여기 지금 담겨져 있었던 거야. 이렇다니까 기대되지 않아요? 정림사지 5층 석탑 기대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야, 이 안에서 나오는 기록물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걸 지금 간직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몰라.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해체를 돼봐야 안단 말이죠. 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경주 불국사 3층 석탑도 말고요. 또 그 앞에 있는 탑이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불국사에 있는 경주 불국사 다보탑 있죠. 네, 바로 또 다보탑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 경주에 가시면 여러분들 그 불국사에 들어가시잖아요. 들어가고 이제 석가탑하고 다보탑 이렇게 사진 찍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생각은 한번 해보셨어요? 왜 그 안에 석가탑과 다보탑이 같이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석가탑, 즉 마찬가지로 이건 뭐냐면 석가모니는 여러분들 어떤 부처냐면 현재불이에요. 현재불.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만났던 부처야. 인도 시다르타, 고타마 시다르타가 석가모니잖아요. 우리 역사에 나오잖아요. 만났던 부처야. 그래서 현재불이라 그래요. 그 석가모니가 설법을 딱 이야기할 때 다보열에, 굉장히 마늘 다자 보물 보자 보물이 막 많은 그런 부처가 되겠죠. 그 다보열애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석가모니가 설법을 할 때 그 석가모니의 말이 진리다, 진실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보열애가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올라와요. 증명하기 위해서. 즉 불국사 경내에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는 건 뭐냐면 석가탑 주위를 보시면 여러분들 둥글둥글둥글 이렇게 방석처럼 만들어 놨고 있어요. 방석 같은 모양들이 있어, 돌멩이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설법을 듣는 장면이야. 석가모니한테 지금 설법을 듣는 장면이고, 다보탑은 뭐냐면 바로 그 석가모니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진실이다, 진리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보열애가 다보탑이 되어서 쫙 올라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즉 불국사 경내의 석가탑과 다보탑은요,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알고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의 장면, 하나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좀 이렇게 알고 보면 재미있습니다. 다보탑. 뭐 통일신라 대표적인 어떤 그런 탑이죠. 네.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라 하대에 보면 여러분들 앞에 지금 보면은 선종이 유행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선종이 유행하면서 왜 구산선문이 있다 그랬는데, 이런 선종의 유행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만들어진 조형 예술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바로 승탑이에요. 승탑. 승탑이 유행을 합니다. 승탑. 자, 신라 하대 보면요, 이 승탑이 유행을 해요. 승탑이 유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승탑이 뭔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승탑은 뭐냐면 바로 스님들의 탑이에요. 불탑은 부처의 탑이에요. 부처님의 사리, 몸을 화장을 했더니 부처님의 몸에서 사리가 나와요. 그 사리를 모셔둔 게 탑이에요. 그래서 불탑은 곧 부처님의 몸이야, 부처님이야. 물론 사리를 다 모실 수 없을 때는 경전, 이렇게 무구정광 대다른이경 경전을 또 담아놓기도 합니다. 어쨌건 간에 승탑이라고 하는 건요, 부처님의 탑이 아니라 스님의 탑이에요. 그런데 신라 하대가 되면 승탑이 유행한다. 왜일까? 선종이 유행하잖아요. 선종이 유행하는데, 선종은 뭐냐면 참선하는 거거든. 이 참선을 도와주는 스승이 참 역할이 중요해. 도를 깨닫는 데 있어가지고 스승의 역할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 스승이 돌아가셨을 때 다비식이죠.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스승에게도 작은 돌들이 나와요. 그거를 안치한 탑, 그래서 승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승탑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요, 화순에 있는 지역명 나오고, 화순 지역에 있는 그 쌍봉사인가? 화순 지역에 있는, 네 맞습니다,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 있어요. 철감선사 선승이란 얘기예요. 승탑. 이게 아주 대표적인 승탑이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탑으로서는 여러분들 신라 하대 때 나오는 탑은, 이제 이게 참 묘한 게, 요 통일신라 요 초반부에 있었던 요 시기, 신라 중대잖아요. 요 시기의 탑들은 완벽해.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살짝 그 완벽한 균형미가 살짝 무너져요. 그런 게 참 기가 막혀. 이게 살짝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고려시대 가면 굉장히 개성적인 그런 탑이 나오거든요. 이때 이제 그런 어떤 탑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양양에 가시면 여러분들, 양양에 가시면
진전사지 3층 석탑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그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에 비하면 규모도 좀 그렇고 그리고 균형미도 살짝 떨어져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조각을 또 새겨넣어요. 조각을 새겨놔요. 나름대로 여러분들 이 조각도 또 의미가 있겠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조각이 경주 그 3층 석탑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어요. 깨끗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 이 진전사 3층 석탑에는 조각이 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발해에는요, 발해 그 영광탑이라고 있습니다. 예, 발해 영광탑. 그래서 발해 영광탑.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사진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는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불교 뭐 관련된 고대 문화 첫 번째 시간 봤고요. 중요한 내용들 시험에 나올 거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먼저 유교에서 정말 중요한 거 이거야 뭐 그냥 보시고요. 태학 소수림왕때 태학이 있다는 거. 소수림 왕이 어떤 그 개혁 정치를 하면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 정도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역사는 한번 보시면 되고요. 도교, 와 완전 중요하죠, 여러분들. 도교는 정말 중요합니다. 도교는 요거는 딱 그 여러분들 그림 있잖아요. 그림 사진, 그 사진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요거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뭐 읽어보시고 원효, 원효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원효가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거, 이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상은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나서 이게 어느 시대야라는 것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중요하고요. 불탑, 불탑에서는 여러분들 뭐 익산 미륵사이 석탑, 그 다음에 정림사지 5층 석탑. 특히 여러분들 이게 부여야. 왜냐면 부여는 백제의 수도잖아요, 그죠? 여기 부여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아까 그 금동대학로도 역시 마찬가지 부여죠. 부여에서 지금 이렇게 발견되고 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고요. 또 이제 무구정광 대단한 이경, 현존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이 바로 3층 석탑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고대에 문화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참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지 않나. 여기 진짜 저것도 있다. 불탑 중에서 여러분들 황룡사 9층 목탑. 그죠? 요 황룡사 9층 목탑은 선덕 여왕 때 만들어진 탑인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이거 언제부터요? 고려 몽골에 의해서 소실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라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호국 불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층층마다 외적, 신라를 위협하는 그런 나라들을 딱 새기면서 이걸 세우면 외적의 어떤 침해를 물리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세워진 탑이 황룡사 9층 목탑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대 문화 첫 번째 시간 봤는데요. 이게 그냥 여러분들 그냥 무작정 이렇게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토리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정말 우리나라 그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대 문화 두 번째 시간. 자, 다음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